예수 전망이죠? 전망이 시작.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만 써놓는지.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공수 교수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가르쳐 주십시오. 교수님이 강의를 더 이제 또 정성스럽게 해버리겠고. 예? 귀찮으니까 뭐 다음부터서는 회장님만 대표로 하자고. 어저께 내 강의했는데 헛들으셨군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 뭐 그거에 앉아서 그거라도 제대로 보셔야지. 아까 저는 아까 남도 지오그래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고 앉았으면은 한 20분 정도 해요. 40분부터서 55분까지 15분 한 20분 가까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생각하게끔 많은 것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애초에 어제 이제 이게 그 소위 인문학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가는데 무지하다라는 것. 나는 모르고 있구나. 그 무지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이런 그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가는데 접근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인문학이 밥 먹여 준다고요? 네.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그렇죠. 네, 준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밥은 안 생길진 몰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인문학은 밥 먹여준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 풀로 2시간 50분씩 해서 2시간 오늘 2시간을 이야기 들으시면은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서 언제부터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거. 교양을 쌓기 위해서. 그것은 어저께 이상하게 재밌게도 신비스럽게도 불가사의하게도 동양과 서양이 동시에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틀, 정신적인 문화가 일시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걸 무슨 시대라고요? 축심시대. 대단하시네. 앞에 하려 앉으셔가지고 큰 소리를 더 얘기해. 말이에요. 축심세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BC 8세기에서부터서 BC 2세기 사이에 6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또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에레미야, 호세, 말라키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시대에 나왔어요. 선지자의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BC 10세기 그보다도 한 200년 앞서서 10세기 전으로 해서 소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 한 200년 정도 따라다가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이 나왔던 시대도 바로 그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동양과 서양이 교통을 이루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인류의 대문명의 전환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스승들이, 성현들이 이렇게 일시에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인류 문명의 대변혁 시기, 돌파의 시기는 바로 그때다. 산업혁명도 아니고 르네상스도 아니고, 이제 생각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동양과 서양에서는 인간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행해졌을까? 주로 인문학적 차원에서 교육인데, 이 무렵에 로마와 그리스 시대에 집중적으로 리버럴 아트스라고 해서 교양 과목이 시행이 됐습니다. 교양 과목 7개. 첫째는 문법, 그 다음에 논리학, 자, 문법, 그 다음에 자, 논리학, 그 다음에 수사학, 그 다음에 산학, 산술,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기하학, 자, 그 다음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천문. 자, 이것이 리버럴 아트스 로마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 아까를 중심으로 했던 그 당시 시대에 교양으로서 반드시 시민으로서 익히고 해야 될 과목이었다 그 말이죠. 문법, 글을 쓰는 법이죠. 그래, 법칙이에요. 문법. 그 다음에 논리학은 뭐예요? 왜 논리학을 공부를 했을까요? 뭘 우리가 논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뒤가 맞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이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조금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생각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한 형식이라든가 어떤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논리학입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과 규범의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논리에 맞는 이야기 좀 해라. 그런 이야기 해야 안 해요. 그게 논리예요. 앞뒤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생각이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논리입니다.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논리학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논리학을 하는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논리에 맞아야 되는 가장 직접적인 실용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 실용적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방법.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으셨던 3단 논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3단 논법. 그러죠? 자, 3단 논법이다.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서론, 본론, 결론. 그렇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일단 생각에 대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하고 대전제, 그 다음에 적은 전제, 그걸 우리는 소전제라고 이야기하죠. 대전제를 깔아놓고 소전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 가장 간단한 것이 바로 3단 논법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었죠.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 인간은 모두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걸 정언 명법이라고, 정언 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언 논법이라는 것도 있고 선언 논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논리적으로 맞지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소전제는 모든 인간 중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반드시 죽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정언 논법, 3단 논법이 아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언 논법이 100% 맞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 게 100%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어느 개인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철수는 키가 크다. 키가 큰 사람은 속이 없다. 그러므로 철수는 속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죠?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범위라는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3단 논법에 의해서 지구는 둥글다. 대한민국은 지구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둥글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논법이 100% 다 맞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은 또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는 논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타당하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 넘도록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때 와서 확정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논리학이 아주 하나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증법 같은 경우에도 변증법의 대표는 뭡니까? 정반합의 법칙이지요. 하도 많이 들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해하면서 칼 마르크스 또는 이런 데 이제 변증법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서 이런 논법들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관합. 하나의 명제가 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이 계속 갑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가요, 안 가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반이 나오지요. 반대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반대적인 개념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째요? 이제 정과 반이 치열하게 교합을 해서 무엇이 나와요? 합이라는 새로운 논리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다 옳은 줄 알고 이것이 다시 정으로 갔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옵니까? 반이 나오죠. 그래서 정반합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 나간다. 이게 변증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학. 이론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다 그러느냐? 또 그것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죠. 변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출세를 하려면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견 맞죠?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로 본다고 하면은 출세를 하려면은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반이 나온다고 말이죠. 명문대학을 가지 않아도 출세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은 있지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새로운 거. 명문대학을 가면은 출세 활동이 많지만은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면은 명문대학을 가야 되고 능력이 스스로 배우든 어쩌든 간에 길러야 되고 여기에 새로운 그게 이제 또 다시 정의 논리로 그러면 그것이 또 반드시 정으로만 있느냐? 아니죠. 또 다른 이제
지금같이 현대사회가 이렇게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고 새로운 이론이 나온 상황 속에서는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미 언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논리학을 반드시 시민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정착되어져 왔던 그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언어를, 글을 아름답고 명쾌하게 이렇게 꾸미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엇이 발달됐어요? 웅변이 발달됐죠. 웅변을 반드시 정치가라면 해야 되고 시민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웅변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수사, 말을 잘 배워서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거. 이제 이게 도가 넘어서니까 무엇이 나왔습니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궤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궤변이라는 것이 나와요. 궤변.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피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궤변론자 또는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가 넘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장황하게 꾸며가지고 사실인 것 같이, 사실인 것 같이. 뭐 정확한 지식인가 아닌가는 몰라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형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항상 내려 떠올라요. 개구리가 우물 속에서 있는데 그 개구리가 매일 우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뛰어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개구리가 올라갔던 것은 내일 올라갈 때는 오늘 올라갔던 것에서 절반으로 올라간다. 그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죠. 예? 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렇죠. 물에 높이가 올라가면 못 나오죠. 그러나 현대 수학에서는 나온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왜?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렴된 걸 보였죠. 무한대로 가면은 수렴을 한다라는 수학적 논리가 있죠. 그래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든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5m를 올라왔으면 내일은 2.5m, 그 다음에 1.25m 계속해서 오늘 올라왔던 것에 내일 올라온 것, 그 다음날 온 것은 절반씩밖에 못 올라온다 그러면은 못 올라온다고 결론을 얼른 내린다 그 말이죠. 말장난으로.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점에 도달을 한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수사학. 그 당시에는 역시 논리학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계산하고 수를 아는 것. 실생활에 대단히 중요하죠. 글을 알면서 수를 모르면 살아가는데 어째요? 대단히 그렇죠. 누구든지 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장에 가가지고 하다못해 참외 한 개를 사든 반 개를 사든 뭘 살 것 아닙니까? 돈도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산학.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음악에 대해서는 동양의 유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그 출발점이 거기가 뭐예요? 이집트 나일강이 매번 하류가 범람을 하니까 해마다 어째야 돼요?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를 또 나눠야 되죠. 토지 측량을 도형적으로 분석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걸 수학적으로. 그게 뭐예요? 기하학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릴 때 유크리트 기하학을 유크리트라는 사람이 그 틀을 이렇게 정립을 했기 때문에 유크리트 기하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라든가 환경 조건 속에서 알지 않으면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어려울 때 학문적으로 그것이 체계가 잡힌다고 말이죠. 그렇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은 어디서 발달됐어요? 그리스 로마 이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왜? 해마다 범람이 돼서 토지는 비옥해지나 경계가 없어지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쪼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하학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하학. 그 다음에 천문은 하늘을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고대 로마 그리스에서 기본적으로 교양 과목으로 배워야 될 리버럴 아트스라고 이야기하는 기본 교양 과목 몇 가예요? 7개입니다.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산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음악, 기하, 천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만 이런 식으로 기본 교양 과목이 바른 제대로 된 삶의 일상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만 있었느냐. 공자라는 분의 교육의 가장 기본 틀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이. 그리고 그 과목이 공자가 말씀하셨던 유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6개. 자, 유계. 5가지 예다 그 말이에요. 예술 예자, 기회 예자 쓰지요. 6가지.